아파트 경비원 평균 나이 67세입니다. 대기업 다니던 사람도 자영업 하던 사장님도 결국엔 다 이 옷 입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실제로 요즘 아파트 경비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 중소기업을 30년 운영했던 분, 심지어는 공기업에서 은퇴한 분까지 모두 살기 위해 다시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일해야 했을까요? 왜 이 나이에까지 경비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엔 수입이 뚝 끊기고 연금은 생각보다 작고 아이들에겐 돈이 들어가고 지금 그들은 매달 70만 원에서 140만 원 받기 위해 새벽마다 잠을 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방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 날 같은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은 조기철. 올해 64이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늘 말없이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의 바람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남들보다 빠르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한 계단씩 올라왔다. 가족들에게 묻어나고 성실한 아버지, 조용한 남편으로만 알려진 그였지만 정년퇴직 날에는 말없이 집에 돌아와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다 했다는 안도와 이젠 뭘 하지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온 날이었다. 공무원 퇴직 후 조기철 씨가 받게 된 건 월 연금 170만 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처음엔 생각했다. 연금 나오는 날이면 동네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방건조 조기를 사고 손자들에게 줄 장난감을 하나씩 사던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빼주고 나니 새로 얻은 월세 아파트의 보증금과 이사 비용에만 목돈이 들었다. 첫째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며 맞벌이를 잠시 쉬게 됐고 외손주 돌봄에 왕복 2시간 거리의 딸집을 일주일에 3번씩 왕복하게 됐다. 교통비도 체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이끌던 인생이 이제는 비용만 발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지갑을 열었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연금날이 언제였더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내가 지금 돈이 없구나. 더 무서운 건 아내가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아내는 자주 조용히 전기세,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올해 김장 좀 줄이면 안 될까? 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아내가 요즘에는 외출할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미 몇 해째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해져 흰색 실밥이 삐져나와 있고 뒷굽은 한쪽이 닳아 비뚤어진 채다. 본인은 모른 척했지만 사실 아내의 눈길이 자꾸만 그 운동화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운동화는 쓸 만큼 썼다는 인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바꿀 엄두가 나질 않았다. 연금 170만 원은 월세 58만 원, 관리비 14만 원,
공과 금과 보험료까지 나가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통장엔 언제부터인가 잔고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늘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 처음엔 전단지도 보고 구인 사이트도 검색해봤다. 편의점 심야 근무는 체력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고,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는 손목이 약한 본인에게 무리였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보다가 아파트 경비원 공고를 보게 되었다. 조건은 만 65세 이하, 경력 무관, 주간 야간, 교대 근무 가능자. 그날 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인근 경비실에 면접을 보러 갔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전직 군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건설회사 상무 출신이었다. 그 안에서 조기철 씨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실감했다. 그렇게 시작된 경비원 생활. 첫 출근 날 그는 경비실에 앉아있던 69세 김모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도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이 신발 나랑 비슷하네. 서로의 낡은 운동화를 본 순간 그들은 같은 시간을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경비실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고요했고 생각보다 외로웠다. 근무표는 낮과 밤이 일주일씩 교대로 반복되었고 야간 근무 때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실에 머물며 건물 전체를 3차례 이상 순찰해야 했다. 초반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책도 읽고 스마트폰도 봤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는 책장을 넘길 힘조차 아까워졌다. 특히 새벽 2시 복도를 따라 걷는 시간은 그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불 켜진 가정집 창문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고 어떤 날은 창밖으로 고요히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가장 힘든 건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경비복을 입은 채 버스를 갈아타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특히 어린 손자가 한 번은 말했다. 할아버지, 왜 옷이 초록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딸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는 오히려 손자의 순수한 물음이 마음에 더 오래 남았다. 집에서는 침묵이 길어졌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묵은지 찌개를 끓이고 퇴근한 남편 앞에 조용히 국을 내놓았다.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수고를 누그러뜨려 주기도 했고 반대로 그 말 때문에 더 미안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조기철 씨가 밤에 입고 나갔던 낡은 운동화를 현관 앞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그 운동화 발 안 아파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저녁엔 혼자 몰래 다이소에 가서 깔창을 샀다. 새 신발을 살 엄두는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아온 동료들과 가까워졌다. 한 분은 구청 환경미화로 정년을 마치고 또 다른 분은 철도공사 퇴직자였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예전처럼 살 순 없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 다행인 거지. 그는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 달에 받는 급여는 125만 원 남짓. 그 돈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있었다. 아내의 병원비였다. 퇴직 후 아내는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적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왔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운동화 새로 사요. 내 치료는 다음 달로 미뤄도 돼.
그 말에 조기철 씨는 그날 밤 경비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의 생활은 이제 루틴처럼 반복됐다. 월요일 아침엔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을 정리하고 화요일엔 주차 라인 점검을 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왜 아직 청소가 안 됐어요? 분리수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치웠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그 낡은 운동화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다. 손자가 그에게 그림 하나를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여기 할머니,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여긴 할아버지야. 이거 신발은 운동화야. 할아버지는 매일 일하러 가니까. 그림 속의 자신은 초록색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웃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낡은 운동화가 부끄럽지 않았다. 자신의 걸음이 누군가에겐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1가 된 이우진 씨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철강회사에서 일했고 40대 중반부터는 소규모 전기자재 도소매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번 돈이 많진 않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누구보다도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중을 위해 지금을 사는 거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47세 무렵부터 노후 준비를 인생 최대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우선 가계부를 3년치 돌이켜보며 본인의 월 평균 지출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식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까지 항목별로 분류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소비부터 잘라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마시던 편의점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고 골프 모임도 끊었습니다. 그 돈을 연금 통장이라고 부르는 별도 CMA 계좌에 적립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나중에 일 못하게 되었을 때도 적어도 15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는 50세가 되던 해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 대출 없이 80%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했고 남은 금액은 3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현재까지도 월세 55만 원을 꾸준히 벌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무섭다면 작게라도 수익 구조를 만들면 돼요. 이 씨는 수익보다 현금 흐름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산 줄 생각 없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는 자녀 결혼 자금은 사전에 딱 3천만 원씩만 지원했고 이유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이우진 씨는 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0세가 되자 그는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자금 약 2억 원 중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일부는 농촌 주택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경남 함안의 단독주택, 대지 100평에 건물 25평, 구입가 1억 원에 리모델링비 3천만 원.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그 집은 지금 이 씨 부부의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키운 상추를 따고 아내와 감자전을 부치며 식탁을 나누는 그 순간 그는 종종 말합니다. 지금 이게 내 최고의 연금이야. 현재 이우진 씨는 다음과 같은 경제 구조로 살아갑니다.
공적연금 월 115만 원, 오피스텔 월세 수입 55만 원, 예적금 이자 약 15만 원, 지출월 약 130만 원 병원비, 식비 포함. 이 씨는 늘 현금 흐름표와 가계부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아내와 함께 매월 말이면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한 달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다시 CMA 계좌로 이동시킵니다. 작은 돈도 계획 안에 넣지 않으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는 무계획이 가장 큰 적이라 말합니다. 그런 그의 노후의 가장 큰 보람은 심리적 여유입니다. 오후 2시 마을 앞 복지관에서 열리는 기타 수업에 나가고 아내는 옆방에서 수채화 동호회에 참석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둘러앉아 막걸리 한잔할 땐 빠지지 않고 이런 말이 오갑니다. 우리는 딱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사람답게 늙자.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습관을 전도합니다. 바로 은퇴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과 기분, 쓴 돈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 습관 덕에 소비 습관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외로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의 말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의 삶이 꾸밈없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우진 씨는 70세 생일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바람막이, 점퍼 하나, 손자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아내가 만들어준 미역국. 그게 전부였지만 그는 그날 텃밭에서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두 사례 어떻게 들리셨나요? 한 사람은 경비복을 입고 새벽 복도를 걷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시골집 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노후를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노후를 준비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일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흔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약 절반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보유 부동산은 많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의미죠. 이들은 결국 고정 수입을 찾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자리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 마트 주차관리원, 청소직 등 육체 노동 중심의 단순 반복 일자리입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약 43%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나 민간경비 직종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0%는 월 8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주택임대료, 식비, 통신비, 병원비 등을 고려하면 빠듯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하거나 손주의 육아를 돕기 위해 지출이 추가될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5%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노년정책센터 내셔널 카운슬 안 에이징는 최근 보고서에서 은퇴 후 최소 2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평균 은퇴 준비 기간은 고작 4년이라는 점이 고령층 빈곤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노후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준비는 여전히 짧고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퇴직 시점 평균 저축 금액이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45% 이상이라는 통계도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전반의 고령층 공통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구조, 즉 현금 흐름 기반 자산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교육기관들은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지속적 수익 구조 설계를 꼽으며 금융소득과 소액 임대 수익, 사회보장연금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럽의 고령자 지원 제도에서도 개인의 자산 구조보다도 현금화 가능성, 실질적인 유동성이 우선 고려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석기관에서는 중장년층의 퇴직 후 5년을 위험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자료에서도 퇴직 후 첫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가구가 전체의 4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소비가 과소비나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경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곧 노후 전반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종합해보면 조기철 씨와 같이 퇴직 후 아무런 현금 기반의 수익 구조 없이 연금만으로 버티다가 결국 단순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는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우진 씨처럼 사업 구조를 미리 정리하고 적은 수입이라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단순히 집이 있다, 연금이 있다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기철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은퇴 시점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상황에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달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는 이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니어 인턴십과 50 제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월 30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고, 서울 노원구는 시니어 키오스크 체험관을 통해 디지털 기기 적응을 지원하며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노년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상담, 건강검진, 근로교육까지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실버 리스타트 아카데미를 통해 귀농귀촌 및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 회복과 자존감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기업에게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인재센터라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독일은 은퇴 전 이행 프로그램 RENTEMBERGANGSPROGRAMM을 통해 60세 전후 근로자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점진적 은퇴를 유도하며 소득 손실 없이 노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퇴직 후에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플랜 401k 제도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SCORE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재교육,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고령층 스스로가 자산 관리 및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시니어 교육센터, 온라인 무료 강의 플랫폼 등은 모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제공 중이니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노후를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활력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준비된 노후는 결국 단단한 생활 습관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 시작은 거창한 재산보다도 내가 하루에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낡은 운동화엔 삶이 묻었고 텃밭의 흙냄새엔 내일이 자랍니다. 눈물로 시작한 노후라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새벽 복도를 걷던 조기철 씨의 노후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지만 퇴직 후의 준비 부족이 그를 경비복과 새벽 순찰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우진 씨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아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걸었지만 두 사람의 노후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지하실 벽에 등을 기대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텃밭에 싹을 틔우게 했을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내일에 끌려가지 않고 준비된 오늘을 살아가는 길을요. 지금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저축 하나, 불필요한 소비 한 번의 멈춤,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읽는 일, 아내의 눈을 마주보며 식탁에 앉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눈물 아닌 미소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용기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걷는 길은 멀고 힘들지만 함께 걷는 길은 덜 외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더 나은 노후를 응원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남은 건 고장난 세탁기 5대였습니다. 은퇴 후 첫 도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인 세탁소 창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기계만 돌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 혹하신 적 있나요? 부산에 사는 58세 박성훈 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하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처음엔 너무나도 달콤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앱으로 관리되어 하루 1시간만 신경 쓰면 월 300 벌 수 있어요. 설명회, 상담, 계약, 오픈까지 단 한 달.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기 시작한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4시간 무인이라던 매장은 이제 매일같이 달려가야 하는 고장 대기소가 됐고 결제 오류, 누수, 고객 항의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본사에 문의하면 그럴 수 있다는 답만 돌아오고 계약서엔 모든 책임은 점주라는 문구가 조용히 박혀 있었죠. 지금도 수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누구나 쉽게 돈 버는 무인 창업에 속고 있습니다. 다들 한다니까 안 하면 손해일까봐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퇴직금은 실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이 영상은 그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멈출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덜 아픈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창규입니다. 올해 64시고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봄, 저는 32년간 다닌 대기업에서 부장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5억 2천만 원. 저보다 먼저 퇴직한 동기들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를 사거나 상가에 투자할 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국민연금에 더해서 조용히 살자고 했지만 저는 자꾸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만히 있다는 건 뭔가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나를 불러줬지만 퇴직 후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지나가며 농담처럼 아빠 요즘 운동화만 닳겠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에 2~3시간씩 산책만 했거든요. 그때 신던 운동화가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낡은 운동화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저는 무인 창업 설명회를 처음 갔습니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사무실에서 젊은 상담사가 환한 미소로 말하더군요. 부장님 같은 분들이 제일 잘 되세요. 자금 여유 있으시죠? 이건 100% 자동입니다. 그의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기계만 돌아가면 된다는 그 시스템. 아내 몰래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억 2천 중에서 2억 8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예상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거라면 나도 믿을게요. 그 말이 어쩐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2달 뒤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가 상가 1층에 저의 무인 샌드위치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깔끔했고 기계는 반짝였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며 창가에 운동화를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 다닐 일은 없겠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QR 결제 알림 소리, 포장지 돌아가는 기계 소리, 창문 너머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죠.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정도 결제가 찍혔고 주말엔 꽤 많은 사람들이 들렀습니다. 저는 어플을 보며 매출을 계산하는 게 제 일상이 됐고 저녁 식사 때마다 숫자를 읊조렸습니다. 오늘 매출은 42만 원. 어제보다 12% 상승. 아내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플에 알림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도 한 자릿수 매출이 계속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기계 상태를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기계가 작동 안 해요. 카드도 인식이 안 되고요. 제가 달려갔을 땐 고객은 이미 떠났고 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전원을 다시 꽂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장이 반복됐습니다. 냉장 고장, 제빙기 고장, 카드 인식 오류, 기계 내부 결로 현상까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부품은 다음 주에나 입고된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출장비 11만 원, 부품 교체 24만 원. 하루하루가 적자였고 매장은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한 명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매장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그때 신었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 아직 그만두고 싶지 않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식탁에 찬 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1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세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손해였습니다. 본사에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운영자 책임입니다. 였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건 모든 책임이었습니다. 본사에선 오픈 전까지만 지원이었고 그 이후부턴 관계 없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 결제 시스템이 또 멈췄습니다. 젊은 손님 하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 목소리에 제가 더 당황했고 결국 사과만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매장에서 버티며 기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들 눈치가 보여 집에 못 들어가겠고 밤에는 아내 표정이 떠올라 매장에 눌러 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의자에 앉아 몰래 꺼낸 통장 앱을 봤습니다. 잔고는 7천만 원대 초반, 처음 투자금이 2억 8천, 본사 로열티와 부품 교체, 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1억 이상. 이제 남은 건 카드 대금 독촉 문자와 매달 100만 원 넘는 신용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땐 내가 언제 이렇게 되겠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젠 너무 잘 압니다. 그 후로 아내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뭐 점심은 먹었어? 응, 대충 처음엔 물어보던 아내도 점점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찬 국과 굳은 밥이 올라오고 말없이 먹는 저를 향해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하자.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운동화 끈을 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길을 걷는 동안 갑자기 바닥이 울컥울컥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낡은 운동화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작은 끊어짐이 마치 지금 내 상황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요즘 힘들어요? 괜찮아. 그냥 좀 정신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썼다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운동화를 벗고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운동화를 다시는 신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그 운동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사과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멈췄다는 알림도 무시했고 고객 민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러 구청에 들렀을 땐 앞에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매장을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창문에 붙어 있던 가격표를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손엔 운동화 끈을 다시 묶던 기억, 어플 매출 알림이 울릴 때의 짧은 환희, 아내의 무표정한 식탁과 딸의 눈물까지 모든 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기계는 중고업자에게 헐값에 넘겼고 보증금 일부는 공제됐습니다. 남은 건 마이너스, 잔고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침 배송 알바를 하죠. 새벽 찬 바람에 운동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젠 닳고 다른 그 운동화를 신은 채 팍스를 나르고 계단을 오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오를 때면 마치 제 인생을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섞지 말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용필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저는 한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다가 만 61세에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손에 쥔 퇴직금은 약 4억 6천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 역시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퇴직 몇 년 전부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써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줄이되 이어가는 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습니다. 고깃집, 커피숍, 무인 편의점.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창업 설명회는 멀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이 나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내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 저와 아내의 일주일 식비, 공과금, 병원비, 이동비를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기록을 통해 월 170만 원으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소비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퇴직 3년 전 저는 용산구의 아파트를 팔고 불광동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2억 가까이 차액이 생겼고 그 돈은 고스란히 금융상품에 넣었습니다. 이사 후 아내는 처음엔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내 집에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하루 30분은 동네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세 곳의 포털에서 경제 뉴스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문해 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요즘은 50대 이상 분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이지만 저는 그보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라는 말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17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소액으로 투자한 우량 배당주에서 연간 약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은 철저히 현금 흐름 안에서 관리하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큰 만족은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참 좋아졌습니다. 직장 다닐 땐 늦은 귀가, 술자리, 출장으로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하루 세 끼를 같이 먹고 마트도 함께 가고 가끔 영화도 봅니다. 작년엔 결혼 35주년을 맞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비싼 호텔은 가지 않았고 조용한 민박에서 2박 3일 머물렀죠.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당신이 참 고맙다고 느껴져요. 퇴직 후 첫 3년 동안 저는 돈을 불리는 법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주변에선 비트코인에 투자해 몇 억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매달 수백을 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과 건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작년 겨울 대학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신용필. 넌 참 심심하게 산다. 뭐 그렇게 절약만 하냐?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심하게 사는 대신 불안하지 않게 살고 있어. 지금 저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 점심엔 소박한 식사,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 밤에는 아내와 TV를 보거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사한 일을 한 줄씩 씁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줌. 산책 중 개나리를 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문제없이 잘 처리됨. 작은 일상이 쌓여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와 말하더군요.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퇴직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두 번째 삶의 시작이란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사례처럼 퇴직 이후 전 재산을 투자해 무인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청의 고령층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창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창업한 비율은 24.6%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퇴직 직후 1년 안에 창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된 선택지는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적고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인 창업이었죠. 무인 세탁소,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분식집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부분 본사와 리스 계약을 통해 장비를 들여오며 어플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령층 경제자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창업 성공률은 12%에 불과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기술 습득 속도나 고객 대응 능력, 스트레스 감내 수준에서 불리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의 경우 3개월 안에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 점포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년 내 폐업 확률도 평균 자영업보다 약 1.5배 더 높다고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폐업률도 심각합니다. 2023년 중소기업 벤처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 폐업 비율은 약 43%에 달하며 무인형 창업은 그중에서도 폐업률 상위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투자에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은퇴자 중
64.8%가 퇴직금 대부분을 창업에 사용했고 그중 약 58%는 손실을 경험했으며 재정 회복에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응답도 무려 39%나 되었습니다. 해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AARP 전미 은퇴자 협회에서 발표한 고령 창업자 실태 조사에서는 창업 후 첫 해 매출이 예상의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특히 디지털 장비나 앱 기반 운영에서 고령층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경제대학과 요코하마시 공동 보고서에서는 은퇴 후 무인형 창업을 선택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3년 내 평균 순손실이 820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부부 공동 명의로 시작한 창업의 경우 수익이 아닌 가족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무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준비 없는 창업에 뛰어드는 순간 그것은 무인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노원구 시니어 플라자에서 진행된 실태 설문에선 무인 창업 실패자 중 71%가 당시 설명회에서 장비 고장이나 유지비 관련 정보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8명이 계약서에 기재된 작은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무인 창업은 장밋빛이 아닌 관리와 리스크의 연속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전 재산을 투자해 안정된 노후를 만들겠다는 희망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망이 충분한 정보 없이 주변의 말이나 광고에 의존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창업은 절대 가벼운 선택이 아니며 특히 무인 창업은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이죠. 이처럼 국내외 통계 모두가 말하고 있는 건 단순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특히 노년의 창업은 실패했을 때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남들도 하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통계가 그리고 수많은 실패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창업은 반드시 숫자로, 현실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전문가들은 창업이 아닌 생존 계획이라는 인식 전환을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진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령 창업 실패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준비보다 조급함이 먼저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한 조사와 상담을 거쳐야 하며 특히 고정 지출 분석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중년 인생 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퇴직 전후의 경제 건강 사회 관계망에 대한 현실 점검과 함께 실제로 고령자의 창업 실패 사례까지 분석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는 5060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을 통해 무료 창업 컨설팅, 경력 전환 진단, 재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니어 창업학교를 통해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실패 후 회복 전략을 함께 가르칩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최근 고령 창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대전광역시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매칭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창업 대신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사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의 참가비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상담과 교육 후에는 일정 기간 멘토링도 제공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고 실제로 창업 대신 사회적 활동으로 삶의 질을 유지한 사례도 많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은 국가들의 대응이 좋은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로컬 커뮤니티 기반 마이크로잡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이 창업 대신 동네 도서관, 공공주차장, 방범센터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비용 절감과 고령자 건강 유지에 동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퇴직자 창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반드시 6개월 이상 국립직업상담소에서 실현 가능성 검토를 받은 후에만 창업을 승인합니다. 심지어 초기 자본금의 30% 이상은 본인 부담금으로 명확히 설정돼 있어 충동적이고 무계획한 창업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각국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기보단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건강하고 인간관계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고민 중이시라면 시작 전에 반드시 지자체의 관련 프로그램을 문의해 보세요.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일자리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 시 맞춤형 설계도 가능합니다. 창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혼자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잠든 통장 속 숫자들, 한쪽은 무너졌고 한쪽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한 뒤 무인 창업이라는 이름 아래 퇴직금 전부를 잃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고장난 기계와 싸우고 밤마다 식지 않은 밥상 앞에서 침묵하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되물어야 했던 그 하루하루. 그의 낡은 운동화엔 후회의 흔적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퇴직 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줄이고 생활비를 기록하며 조심스럽게 삶의 속도를 낮추고 관계를 지켰습니다. 욕심 대신 일상을 소중히 여겼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엔 낡은 운동화 대신 고요한 평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남의 말보다 내 삶의 속도를 믿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출 용기를 갖는 것. 노후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아픔과 후회 대신 따뜻한 감동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절약을, 관계를, 멈춤을, 그리고 기다림을요.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퇴직을 앞둔 분도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의 운동화는 더 이상 지친 후회의 발자국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요? 여러분, 혹시 노후에 조용히 가난해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을 아시나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태수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3억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씩 나왔고 아파트 한 채도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노후였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생활비는 줄이지 않았는데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니 매달 연금보다 40만 50만 원씩 더 쓰고 있었죠. 커피 몇 잔, 손주 용돈, 홈쇼핑에서 산 작은 물건들이 쌓여 퇴직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작은 소비들이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도 5년,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오늘 영상은 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노후의 진짜 이유를 다룹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달 100만 원을 지키고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놓친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은 텅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박인철 씨는 올해 초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6해 동안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은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죠. 은퇴 직후만 해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도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4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담던만 원짜리 소고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결국 싼 돼지고기로 대체하며 이번만 이렇게 하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쁜 옷 한 벌을 사주며 웃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가격표를 보며 카드 결제를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5년 차가 되던 어느 겨울, 인철 씨는 처음으로 통장에 남은 금액을 계산하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10만 원, 그러나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평균 15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느껴졌던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인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린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구나.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난 1년간의 카드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펜으로 금액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던 인철 씨의 손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5만 원, 배달앱에서 13만 원, 손주 용돈으로 현금 인출 20만 원, 홈쇼핑 결제 28만 원 금액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산된 숫자를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린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네.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잖아.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그 소비들의 절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주문한 공기청정기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당 한쪽에 쌓여 있었고 같은 건강식품이 브랜드만 다른 채로 두 상자씩 겹쳐 있는 걸 본 순간 인철 씨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한때 은행 직원으로 단 한 푼의 계산 실수도 허용하지 않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이어지자 생활 곳곳에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제안하면 이번 달은 카드 결제일이 가까운데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도 부담스러워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미소 뒤로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생활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매년 치솟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아니어도 관리비와 공과금은 눈에 띄게 늘었고 식료품 값은 1년 새 5에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였지만 생활비는 해마다 커졌습니다. 인철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매달 마이너스 40만 원씩 나가면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그는 손으로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12년, 4,800만 원. 거기에 물가를 더하면 퇴직금 3억 4천만 원은 1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채 흘려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철 씨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겨울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뭘 줄여야 하지?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노후가 너무도 빨리 무너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지출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영수증을 펼쳐놓고 펜으로 메모를 하며 돈이 나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소비는 단순히 생필품을 사는 게 아니라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이어지는 감정 소비였다는 걸. 무료한 오후엔 홈쇼핑을 켜고 손주에게 돈을 줄 때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듯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친구와의 외식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잠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고 소비는 반복되었습니다. 인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던 거구나.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감정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남은 노후를 버틸 수 없겠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계부를 써야겠어. 그리고 손주 용돈도 모임도 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퇴직 후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노후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구멍은 이미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66세 정혜석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늘 은퇴 후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혜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월급에서 무조건 일정 금액을 미래의 나를 위해 떼어두자. 당시 그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10만 원이라도 적금을 붓는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40이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 설계 강의를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큰 돈이 아닙니다.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소비 패턴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날 이후 혜석 씨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가던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그 돈을 장기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이를 1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자
주변에서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상가 투자, 자녀 결혼 자금 마련, 여행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혜석 씨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노후는 내 책임이다. 퇴직금의 절반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도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미안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너한테 진짜 도움이 아닐 수 있다. 내가 해결해 봐야 한다. 당시 가족들은 서운해했지만 혜석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년 퇴직을 맞은 건 63세 겨울이었습니다. 35해 동안 일한 대가로 그는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30만 원. 부인과 함께 사는 작은 단독주택도 빚 없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강점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곧바로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했고 예상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부부가 상의 끝에 정한 기준은 한 달 150만 원. 이 금액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 후 첫 해, 혜석 씨는 주변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즐기자며 해외여행을 가거나 소비를 늘렸지만 그는 천천히 일상을 조율했습니다. 외식은 월 2번, 손주 용도는 가계비에서 일정 비율만큼만. 대신 돈이 들지 않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를 들으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삶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계획된 소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석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자녀 지원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축의금과 진심뿐이다. 그 이상은 너희 몫이다. 처음엔 차가운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독립심이 강해졌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혜석 씨는 말합니다. 내가 그때 거절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혜석 씨의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지만 퇴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소액의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매달 저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리비와 식료품 값이 오르고 있지만 그는 이미 이를 대비해 물가 상승 예비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표정입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 있을 때 그는 이번 달은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노후가 참 든든해. 혜석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든든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든 습관이야. 실제로 그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공포 대신 그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네 복지관 강의에서 혜석 씨의 사례는 종종 소개됩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라도 따라하고 싶네. 돈이 아니라 습관이구먼. 혜석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몇만 원이라도 계획적으로 남기고 그걸 평생 지키는 게 노후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퇴직 후 3년, 그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상추를 따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삶이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은퇴 후 가난에 대한 불안은 사라졌고 남은 시간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치를 누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풍요롭다. 왜냐하면 내 노후를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박인철 씨와 같은 조용한 적자 현상이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가 2024년에 발표한 고령층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 가구의 52% 이상이 은퇴 5년 이내에 매달 평균 생활비 적자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60%는 본인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는 3년 후에야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박 씨가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야 통장의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의 은퇴 가구가 서유럽 국가보다 생활비 대비 연금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패턴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이 평균 12년 이내에 소진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고령화재단에서 진행한 2023년 연구 역시 유사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연금 수령 가구 중 45%가 매달 평균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작은 적자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적자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투자 실패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소액 지출과 가족 지원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68%는 본인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거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인철 씨가 카드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사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2025년 초 발표한 고령층 가계 추적 조사에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 가구의 10년간 평균 자산 감소율이 3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비를 계획하지 않고 사용하는 가구는 같은 기간 자산 감소율이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의 액수나 퇴직금의 많고 적음보다 은퇴 이후 소비 습관과 관리 여부가 노후 재정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장기 노후 연구에서는 은퇴 후 5년간의 소비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한 소액 지출 차이가 15년 후 총자산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은퇴 후 잠식 효과라고 부릅니다. 적자 폭이 눈에 띄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되돌리기 힘든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는 자녀 지원과 관련해 나타납니다. 호주 고령사회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자녀나 손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가구의 72%가 10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경우 15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은 지원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지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두 번의 큰 도움보다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작은 지원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박 씨가 손주 용돈과 자녀 지원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반복했지만 결국 그것이 매달 고정비로 굳어져 적자를 만든 과정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미국의 한 재무행동연구에서는 은퇴 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의 70% 이상이 심리적 착각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나는 돈을 아끼는 편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이 실제 지출과 괴리를 만들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심리조사에서도 은퇴 가구의 64%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줄였다고 생각한 소비 항목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착각을 막기 위해 기록의 힘을 강조합니다. 모든 소비를 기록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습관이 재정적 자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박인철 씨가 몇 년 만에 처음 가계부를 쓰며 자신의 소비 패턴을 깨달았던 과정은 바로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외의 노후 금융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은퇴 후 재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변동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은 퇴직 직후의 몇 년,
작은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숫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집이 있더라도 당신의 소비 패턴이 통제되지 않으면 노후는 서서히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조용한 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처럼 서서히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적자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재정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은퇴자들을 위해 가계 리셋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3개월간 소비 기록과 가계부 작성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의 20%를 절감했고 무엇보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생활 경제 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 상담사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절약 계획을 세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손주 지원, 소액 자동 결제 등 무의식적 지출을 잡아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절약 교육을 넘어 노후의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노후 재정 건강 검진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퇴직금 운용과 연금 관리뿐 아니라 생활비 점검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작은 지출의 누수를 확인하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노년 가계 관리법을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매년 재정 상담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동 결제나 가족 지원 패턴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리타이어먼트 버지 클리닉 리타이어먼트 버지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6개월 동안 소비를 추적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조기 점검과 습관화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소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10년 뒤 노후의 안전망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소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을 생활 속에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는 노인 복지관과 연계의 무지출 취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 음악,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세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돈을 쓰지 않고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감정 소비의 뿌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커뮤니티 시니어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층이 정기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고 무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은퇴 후 발생하는 고립감과 소비 충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두고 노후의 안정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한 재정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재정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구멍을 일찍 발견하면 벽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작은 구멍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점검하고 자녀 지원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조용한 적자를 막고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해외의 성공적인 모델들은 그 길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행동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보이지 않는 틈새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연금과 집이 있었지만 작은 소비와 무의식적인 선택들이 퇴직금을 갉아먹으며 조용히 가난해져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불 꺼진 거실에서 점점 얇아지는 통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똑같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아주 작은 원칙을 놓치지 않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남기는 습관, 자녀 지원에 대한 경계,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습관을 만들어 간 그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당당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통장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마음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10년 후 우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 사람은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한 사람은 평온하게 마당의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만든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늦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단 한 줄의 가계부를 적는 것, 손주에게 건네던 돈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건네는 것, 무료한 오후를 소비가 아닌 따뜻한 대화로 채우는 것.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게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큰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 여러분의 미소가 될 겁니다.